10개월이면 1억 되잖아요. 더 빠르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방향이더라고.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멍청하게 그랬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돼. 네, 주원규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을 키우고 또 매각하고 지금은 또 한 명의 PD로 활동하고 있는 주원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저희 내부의 PD분들을 더 육성하고 더 많은 PD를 저 같은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서 협업하는 그런 형태로 좀 바꿔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약간 유튜버 크리에이터라든지 약간 제작하시는 그런 분들을 육성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운영 대행도 하고 아. 그런 것들 지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은퇴하고 완전 파이어족 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신사임당 채널에서는 은퇴를 했죠. 네, 그렇죠. 거기서는.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또 차례차례 저희가 네.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순서대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또 주 PD님께서 첫 투자를 시작하셨는지 네. 돈 버는 모든 것은 거의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했고 실제로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약간 처음으로 재테크에 입문하신 분들한테 적합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재테크를 그렇게 막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진짜 운이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처음으로 돈을 좀 그래도 월에 1,000단위 이상 벌기 시작했을 때 그때 부동산이 되게 저점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점인 줄도 몰랐어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때 사업 자영업이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3호점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도 있고 이 월급이랑 다르게 변동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을 늘리려고 저는 월세 투자를 했어요. 그 임대사업자 대출이 돼가지고 네. 그 중공공 임대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라에서 기금으로 대출해 주는 게. 네. 그게 2% 고정금리였거든요. 와, 엄청 싸네요. 그걸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들을 사서 월세를 주고 거기 이제 나오는 월세들로 나는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야겠다. 내가 이 사업이 망하더라도 그냥 그 월세를 받아서 살아야겠다. 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자영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부분은 그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셨을 때 막 말씀해 주셨던 약간 스마트스토어 그런 아니요, 쪽으로 하신 그 거예요? 전에 이제 렌탈 스튜디오라고 지금 이런 촬영하는 공간을 빌려주는 업을 했었어요. 네, 그거가 이제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하면서 이제 들어온 돈으로 저거를 부동산을 사 모았던 거죠. 그럼 스마트스토어 이런 건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그러다가 자동화 수입이 된 거예요. 네, 돈이 자동적으로 이제 벌리게 됐는데 그게 시간이 남잖아요. 네네. 시간이 남아서 저희 직원들한테 야, 너네 요즘 스토어팜이라는 게 있다는데 한번 해봐 이랬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벌면은 우리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안 해서 제가 한 거죠. 거기 저희 스튜디오 오는 분들 중에 이제 쇼핑몰 사장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배워가지고 했죠. 그럼 정리를 하면은 약간 그 렌탈 스튜디오 사업이랑 부동산 투자를 좀 병행한 네, 맞아요. 시기가 네. 겹치고 그 다음에 좀 그게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벌어오는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스토어 여기도 이제 네. 진출을 하신 거고 맞아요. 그러면은 유튜브를 가장 마지막에 하신 건가요? 유튜브를 가장 마지막에 했죠. 가장 마지막에 했어요. 근데 진짜 그게 아파트로 월세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때 좋았던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급하면 이제 전세로 돌리고 내가 돈이 좀 벌리면 그거를 좀 채워 넣어가지고 월세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은행에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은행에서 대출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느 순간 대출을 안 해주고 어떤 때는 대출을 해주고 이러는데 내가 보증금을 채워 넣으면 그럼 내가 예금을 넣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월세가 나오니까. 그러네요. 근데 돈이 급하면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그죠? 그러면
전세금만큼 무이자로 내가 대출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도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특히 요즘에는 경매 낙찰가율도 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수입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을 좀 평평하게 만드는 게 삶의 안정성이 올라가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갖고 있는 게 어떤가? 그래서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때에 저는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은행에서 막 이자율 올라가고 이러면은 내가 그냥 전세로 바꿔가지고 전세금으로 내가 급한 돈 메우면 되는 거고 또 자영업은 현금 흐름이 확 좋아지면은 확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은행에 넣는 것보다 여기로 내가 넣어가지고 보증금 깎아서 요즘엔 반전세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증금 깎아가지고 월세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전세금 올라간 만큼 월세 붙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그런 거고 저는 그 갖고 있는 것이 그런 면에서 좀 지금 저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게 안정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직장 생활만 하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나와가지고 자기가 정말 직장을 그만두고 뭐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해보시면은 그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게 뭐 어떨 때는 되게 잘 벌렸다가 어떨 때는 하나도 안 벌리고 그럼 되게 맞아요.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멘탈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관점에서 네네. 팁을 알려주셨는데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들었네요. 이게 약간 좀 부동산을 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월세로 하든 전세로 하든 그런 것들이 다 은행이 그죠. 예금하는 거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도 듀레이션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채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5채, 6채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게 은행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만기가 다 다르니까 내가 급할 때 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그런 제 은행, 나만의 은행이 생긴 느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면은 괜찮더라. 예, 예. 근데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도 고려를 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또 그때 투자하신 때랑 지금이랑 또 상황이 좀 다르니까. 네, 그런 지금 부분. 근데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빠지고. 예,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경매로 만약에 네. 적절한 가격에 낙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겠네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랜만에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경매를 돈 주고 배웠거든요. 예, 경매, 저는 되게 운이 안 좋게, 네. 반대로 그 저점에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매를 하려면 되게 귀찮아요. 법원에 직접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물론 대리인을 쓸 이지만 대리인을 쓰게 되면은 그 믿을 만한 분이 있어야 되죠. 왜냐면 그렇죠. 목돈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분이 입찰가를 제대로 썼는지 뭐 이런 영 하나 잘못 써서 영 하나 더 쓰게 되면은 나 덜컥 낙찰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절대 맡으면 안 되는, 저희 와이프는 숫자에 진짜 약한 사람이라서. 저희 와이프도 좀 그런데. 네, 그래서 그게 안 되는데 뭐 같이 경매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직접 갔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친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워요. 지방에 내가 경매가 또 일찍 시작하거든요. 막 저녁 때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공매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매는 이제 온라인으로 입찰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그건 몰랐고 근데 경매로 했었는데 한 대여섯 번 했는데 다 폐차를 했어요. 다 뭐 그 경매 학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되게 그 빡빡하게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가지고 진짜 싸게 그 입찰가를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높게 쓰면 안 된다. 그거보다 높게 써서 낙찰이 되면은 그게 오히려 손해다. 그래서 그렇게 빡빡하게 계속 입찰을 하고 다녔었는데 한 5번, 6번 했는데 다 폐차를 해가지고 저는 특히 이제 상승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낙찰가율이 계속 올라가고 제가 쓰는 가격으로는 될 가능성이 계속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대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뭐 초보 그런 재테크 네. 그런 분들이 사실 지금 뭔가 시도하기에는 또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현금을 네. 안정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이 경매로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저는
규제가 남아 있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남아 있어서 부동산 빠꾸미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택 가지고 하는 분들이 네. 주택 경매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취득세가 비싸니까. 근데 여전히 상승기 때의 규제는 남아 있대. 그쵸? 가격은 빠지고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골디락스가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자막 들어가겠지만 네, 투자에 대한 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된 거지 물어보니까 답을 드리는 거지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 자리에 이제 계신 이유도 보니까 이제 약간 흥미가 생기고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거나 그럴 때 다 시도를 해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봤던 것 같아요. 예, 이것저것.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또 주피디님께서도 짠테크를 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네. 근데 그때 가장 비참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더 예전에 진짜 이거는 제가 퇴사하고 사업 시작하고 나서 얘기였고 지금까지는 그 전에 제가 한 달에 한 180 그다음 뭐 식권 같은 거 한 20만 원 받고 그러니까 실수령이 160 얼마였고요. 식권을 한 20만 원 정도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맡으면 전 방송국 PD였으니까 뭐 한 40만 원인가 받았었어요. 그래서 합치면 한 200만 원 초반대 이렇게 프로그램 맡은 때는 그렇게 받고 프로그램 없으면은 못 받고 뭐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거의 다 저축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만 원 버는데 저 뭐 월세 나가잖아요. 월세 나가고 200만 원 버는데 제가 거의 한 100만 원 넘게 저축했었으니까 와. 진짜 나만큼 저축하는 사람 흔치 않다. 이런 좀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썼던 전략이 이거예요. 변동비를 따로 통장에다 떼는 전략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고정비를 최대한 낮추고 변동비는 따로 통장을 빼서 그 안에서 커버를 하고 나머지 올 저축. 예,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때 이 방법을 썼었는데 변동비를 저는 그때 얼마를 빼놨었냐면 20만 원인 거예요. 한 달에? 네네. 월에 20만 원 정도.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10% 정도 안에서. 제가 200버니까 20만 원 정도를 변동비로 놓는데 근데 이렇게 했더니까 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변동비가 20만 원 되니까 저는 20만 원 이상의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걸 내 인생에 용납을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 재테크 채널이니까 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변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변동성이라는 게 이제 상방으로도 있고 하방으로도 있는데 내가 더 떨어질 게 없으면 변동성을 열어놔야지 인생의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을 하나의 값으로 봤을 때. 근데 내가 잃을 게 없는데도 내가 제로인데도 내 변동성을 제가 닫아놨던 거예요. 20만 원으로. 이게 몸이 가난을 기억한다. 약간 좀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선배들은요, 이때 토익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익 온라인 학원 이런 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됐거든요. 20만 원이었나, 뭐 10몇만 원이었나 그런 거를. 네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이제 3사 계열이나 뭐 이런 데로 이직하려면 토익 점수나 뭐 한국어 능력 시험 이런 거 점수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저는 돈을 쓰는 것조차 용납을 안 했어요. 왜냐면 20만 원 안에서 변동성을 커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기에게 투자했던 선배들이나 동기들 막 다 이직하고 퇴사하고 이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저는 20만 원씩 해가지고 1년 그 변동비를 아껴가지고 1년 되면 24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한 달 받으면 똑같아요. 근데 인생에서 뭐 예를 들어 누구 뭐 결혼한데 갈래? 난 안 가. 왜? 난 20만 원 안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뭐 누구 만난데 누구 갈래? 나 안 가. 왜? 난 20만 원 안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저는 주말에 PC방 가는 거 빼고는 전부 안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만 뒤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네. 개발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자기 개발에도 투자를 안 했고 뭐 실제로 투자도 안 했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돈만 아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었죠. 들어오는 양 자체를 늘렸어야 되는데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웬만한 아까 전에 그 얘기하셨잖아요. 웬만한 거 다 해보신 것 같네요. 이렇게 네.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삶의 변동성을 완전히 키우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모았던 돈으로 그냥 결혼도 해버리고 네. 와이프한테 나 창업할 거야, 부업할 거야. 회사 퇴근하고 남은 시간에 나 또 일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창업하고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을 한 거죠. 변동성을 늘리는 삶으로. 예. 그렇게 그냥 돈만 모았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해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많이 경험하고 뭔가 변동성을 넓히는 선택을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대학교 때도 뭐 이런 공모전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건 그거 하는 애들 얘기지. 그건 내 얘기는 아니야. 저는 주인공을 위한 게 따로 있고 저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서야 된다. 그래야지 주인공이 될 기회가 생긴다.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네. 어차피 이제 뭐 그 그레이드를 나눈다면 난 바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방금 말씀하신 변동성을 최대한 허용을 해야지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데. 그죠. 잃어도 제자리인데 어차피. 그러니까요. 네, 그 20만 원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 20만 원. 뭐라고 그게 그때. 그게 전부처럼 생각했어요. 변동성을 20만 원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해내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멍청하게 그랬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죠. 나중에. 네. 그러면은 또 분명히 이제 많은 그런 뭐 2030 세대 중에서 네. 이렇게 막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뭐 자기 꿈을 이루든 뭐 결혼을 하든 집을 사든 투자를 하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약간 좀 1억이 약간 상징적인 금액이다 보니까 네. 만약에 한 1억 정도를 모은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200만 원으로 1억 모으려면은 200만 원, 예를 들어 300 벌면 100만 원 쓰고 200만 원 가지고 1억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50개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50개월이면 얼마인가요? 몇 년이죠? 50개월이면 대략 한 4년 조금 넘죠. 네. 네. 그러면은 차라리 앞으로 3년을 목표로 하고 1,500을 버는 거, 지금의 5배를 버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나아요. 네, 지금 돈을 다 때려 부어가지고 3년 뒤부터 1,500을 번다. 그렇게 해가지고 500만 원 쓰고 1,000만 원씩 저축하면은 10개월이면 1억 되잖아요. 더 빠르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게 맞는 방향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 이루기 위해서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내가 이제 경매를 좀 스터디를 해본다든지 현재 지금 상황에 맞는 그런 방법 아니면은 그게 낫다. 뭐 아니면은 뭐 앞서서 뭐 회사 선배들이 뭐 토익 공부를 했다 이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괜찮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몸값이 올라가는 영역에 있으시면은 그렇게 해야 몸값을 일단 내가 3년 안에 1,500 버는 거를 목표로 하고 나한테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거 저축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네, 이거 답이 안 나와요. 200만 원 가지고 50개월 저축하는 플랜을 제가 해봤거든요. 100만 원, 저는 100만 원씩 모았으니까 100개월이죠. 그렇죠. 100만 원씩 100개월 플랜 해봤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인생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해야 된다. 네. 어차피 이제 밑에 있기 때문에 바뀐다는 것 자체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네. 그렇죠? 위에 계신 분들은 사실 여기에서 과감한 선택을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거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거. 뭐예요 이게? 예를 들면 시간을 바꿔야 되는데 시간을 편의점 알바를 해. 그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배민을 해.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누적이 안 된다. 누적이 돼야 돼. 누적이. 예. 이거를 해놓은 것이 나중에 어딘가에서 폭발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포텐셜이 있는 거를 계속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내 그레이드가 올라갈 수 있는 누적, 스스로의 성장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포텐셜이 있거나 이게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저처럼 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더 하는 그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배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주말에 뭐 편집 알바도 하고 뭐 그런 걸 했거든요. 주말 시간에. PD니까 편집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그때 스테이션 브레이크라고 뭐 이런 짧은 영상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었어요. 그런 것도 막 알바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예, 그게 아니라 쌓이는 거. 예.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떠올리는 게 주식은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포텐셜도 있고 쌓이는 것 중에 내가 바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외에도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게. 뭐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쓴다거나 책. 그런 것도 포텐셜이 있죠. 그렇죠. 내가 브랜딩 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저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 그런 거였는데 유튜브에서 장사하는 온라인 쇼핑몰 하는 방법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되면서 잘 된 거거든요. 유튜브 채널이 인스타그램이 블로그가 그런 것들이 포텐셜을 만들어줘요. 근데 내가 그거랑 배민 커넥트랑 비교를 하면은 절대 시작을 못해요. 왜냐면 배민은 하자마자 100% 확률로 돈을 주잖아요. 맞아요. 그냥 거래잖아요, 거래. 근데 이런 거 확률계에 있는 애들은 돈을 안 줘요. 그렇잖아요. 블로그 한다 그래서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한다는 게 멍청한 선택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상 포텐셜이나 누적으로 보면 이거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확실히 약간 그게 있네요. 어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큰 걸 얻기 위해서는 네. 당연히 이제 눈앞에서는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없다든지 그런 게 있네요. 네. 눈앞에 이익만 쫓다 보면은 사실 쌓이는 건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생각보다 쌓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좀 바꿔야 돼. 그리고 처음에 한 100만 원씩 월 계속해서 모으셨다라고 했는데 네. 어느 순간에 이게 정말 바보짓 같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직장을 나오신 건가요? 그러면? 그죠. 그때 이제 뭐였냐면 창업을 했어요. 그때 부업으로. 부업이 아니라 부업이라고 하기엔 좀 무겁게 창업을 했는데 돈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직을 했죠.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200만 원 받던 직장에서 한 300만 원 넘게 받는 직장으로 이직을 했고 네. 그 이직해서 번 돈을 전부 다 거기다 넣었죠. 그 창업한 데에다가. 그때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 진짜 너무 죽고 싶었고 너무 힘들고 버는 돈이 전부 다 빚 갚는 데 들어가니까 진짜 무서운 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빚을 지면 안 되는 게 네. 결국에 예대잖아요. 예대 그러니까 마진. 내가 굴릴 수 있는 수익률이 있고 네. 차입해올 수 있는 수익률이 있잖아요. 네네. 그 두 개의 차이만큼 내가 돈을 버는 건데 이게 없는데 차입만 해오면 인생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그냥 쉽게 그냥 바로 와닿게 예를 들어 내가 한 200 버는데요. 한 1000만 원 생기잖아요. 1000만 원 생기면 인생이 안 바뀌어요. 1000만 원 생겨도. 네. 근데 빚이 1000만 원 생기잖아요. 인생 바뀌어요. 안 좋은 쪽으로.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고 벌어도 번 게 안 남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는 돈을 일단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빚을 웬만해선 지면 안 된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 그쪽에서 플러스가 나니까 이제 네, 플러스 그러니까 그냥 수익률 비교예요. 내가 조달하는 금리랑 운용할 수 있는 금리랑 두 개를 비교한 다음에 운용 금리가 더 크면 조달 자금이 많아질수록 이득인 거고 운용할 수 있는 게 작으면 작을수록 대출을 안 하는 게 이득이고 근데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 창업하려고 그러는데 1000만 원이 지금 있는데 1000만 원이 있으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운용할 수 있는 수익률이 만약에 내가 뭐 쇼핑몰을 할 때 광고를 태우는 거든 아니면 뭐 유튜브를 하든 유튜브 제작 비용을 쓰든 뭔 짓을 하더라도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기업이라 그러면 영업이익일 거고 뭐 내가 투자를 한다면 투자 수익률일 거고 뭐 채권이라면 이자율일 거고 뭐 어디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내가 뭐 배당주 한다면 배당 수익률일 거고 각각의 수익률이라는 건 다 존재해요. 그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조달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건 다 정해져요. 그냥 그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의 풀 캐파가 얼마냐에 따라서 조달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거 다 정해지는 거예요. 돈보다 이 구조와 수익률이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다시 좀 돌아보면 1,000만 원 있으면 뭐가 우위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하면 1,000만 원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그걸 모으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더 중요하지. 그 능력을 처음에 수익률을 내가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이 수익률이 되고 나서부터 이 돈이라는 게 의미가 생기는 거지. 수익률이 없는데 그거 그냥 공중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수익률을 먼저 만드는 데에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지, 이게 수익률이라고 표현이 되니까 자꾸 뭐 재테크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기술도 수익률일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냥 그 자체를 얘기를 할게요. 그냥 그거에다 투자를 하고 나서 이 돈이라는 게 나중에 붙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서를 반대로 하고 이거부터 모아놓으면 나중에 이 수익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다 날라가요. 이거. 돈 모아서 돈 왜 모으세요? 이러면 대답할 수 있는 게 돈 쓰려고요. 여행 가려고요. 차 바꾸려고요. 뭐 하려고. 그거 해서 그것도 괜찮다 그래요. 어떤 분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거 모아서 그거 쓰면 그냥 끝이에요. 확실히 자본보다는 내가 이제 그 ROI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스킬이라든지 하물며 뭐 재테크 뭐 투자 스킬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다. 그게 있으면 돈은 어차피 시간 문제예요. 돈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서서 이제 뭐 빚을 져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대출과 예금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초반에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건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해서, 진짜, 뭐, 그거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느낀 게 있죠. 이게 내가 할 줄 모르는데 투자하는 건 진짜 미친 짓이다. 작은 거를 해야 된다. 수익률을 먼저 만드는 걸 먼저 해야 된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뭐 촬영 스튜디오 그런 것들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니, 그때 스튜디오를 하고 있었는데 스튜디오가 1호점이 망할 뻔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돌려 세우면서 2호점, 3호점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명실상부한 유튜브로 거의 뭐 이 재테크라든지 자기개발 분야에서는 거의 최고 구독자를 모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유튜브로 성공합니다. 라고 이제 꼽아주신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유튜브 성공할 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능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된다. 왜냐면 제가 이제 직원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제가 그 서브 채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직원들이 운영하고 제가 가르치고 하는 채널들을 같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으면 이제 직원들을 통해서 채널을 운영하게 되면 제가 굳이 노출되는 리스크를 안 져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는 재능 있는 사람을 뽑고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는 재능으로 승부 보려면 진짜 너무 재능이 넘사여야지. 예를 들어 10만까지 가는 것도 재능으로 가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능이 특출나야 돼요. 유튜브는 100명이 하면은 1명만 성공하거든요. 재능으로 따지면. 근데 재능이 없는 99명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아낸 거는 그런 거예요. 재능이 없는 사람도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얻어 걸리는 게 나와요. 재능이 없는 사람도 유튜브를 하다 보면 얻어 걸리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구독자가 뭐 800명, 900명인데도 10만 뷰, 20만 뷰가 한 번씩 와요. 근데 나머지 영상들은 다 망했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재능이 있는 걸로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 10만 뷰, 20만 뷰가 나왔던 거에 의해서.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뽑을 수 있었던 맥스 값이었던 거죠. 좀 잔인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우리가 처음 할 때 그 분야에 그 재능 없어서 800명, 900명, 1000명, 2000명 안에서 히트 나는 거 10만 뷰, 20만 뷰짜리 하나 만들고 채널 다 접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한 채널 안에다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롯데 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 네. 롯데의 이대호 같은 다른 타자분들이 이제 그때 그 이후에 훌륭한 타자분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대호와 뭐 여덟난장이 뭐 이런 표현도 했었거든요.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한화의 류현진 같은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올스타를 만들 수 있으면 네, 올스타를 만든다면 그 채널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좀 바꿨죠. 그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좀 채널 성장이 저희가 새로 만드는 채널들도 빠바박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찾기가 어려워요. 유튜브에는 유튜브는 어떤 결과에 따라서 노출을 해줄 때 최신 영상일수록 더 가점을 많이 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 구독자가 있을수록 가점을 더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가 작은데 히트 영상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했고,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서 좀 고속 성장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제대로 이해한지 체크를 해보면은 약간 좀 자기 재능이 특출나서 뭐 영상 하나가 빵 터지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작은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영상이 빵 터졌다라고 한다면 그런 케이스들을 스터디를 잘 해서 그거와 유사한 컨텐츠라든지 방향성이 비슷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 컨텐츠를 한 색깔로 바꿔야 되죠. 포장지를 딱 포장을 새로 딱 하는 거예요. 패키지를. 왜냐면 이 채널에 있고 이 채널에 있고 이 채널에 있고 하니까 다 그거 다 전후의 시체들이거든요. 그 더 운영도 안 해요. 그런 채널들을. 그럼 걔네들을 내가 그 발굴해가지고 가져와서 내 거에다가 하나 쌓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다 포텐이 있는 영상들이기 때문에 터지기 시작하면 이게 동시에 빠바바방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약간 말씀하신 표현이 적절하네요. 그 전후의 인체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가져와가지고 생존자들을 모아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또 퍼포먼스를 내신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 전에 신사임당 채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조사를 다 하시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슈카 형님 채널에서 잘 됐다 그래서 제 채널이 잘 안 돼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신사임당 채널보다 구독 파워가 더 약한 채널들의 컨텐츠가 오히려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모은 다음에 제목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을 질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들어서 제가 옆에서 이제 체크를 해요. 이게 들었을 때 뭐 S급이면 S 아니면은 A, 뭐 B, S 이렇게 해서 S급이 있으면 S급이 3개 나오면 3부 나가는 거고요. S급이 2개 있으면 2부 나가는 거고 1개 있으면 1부 나가는 거고. 되게 약간 계량화해서 되게 전술적으로 하셨네요.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 뭐 구독자 뭐 100만 몇십만 이러면 그냥 아무거나 대충 찍어서 올리면 잘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되게 과학적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지 가능한 부분이고. 맞아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뭐 슈카 형님 같은 경우에는 하면은 뭐 그 영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비슷한 컨셉으로 해도 절대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유튜브는 노출될 때 홈화면의 노출 비중이 압도적이에요. 그 구독하는 사람들이 구독 탭에서 보는 해당 채널을 구독 탭에서 보는 것보다 홈화면에서 보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홈화면 노출량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사임당 채널 같은 경우는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주식 채널을 운영하시네요. 저한테 동기부여 채널을 운영하시네요. 저한테 부동산 채널을 운영하시네요. 저한테 정신과학 채널을 운영하시네요.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창업 채널을 운영하시네요. 뭐 재테크 채널을 하시네요.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른 거거든요. 제 채널은 그런 것들의 분집이에요. 약간 정어리 같은. 정어리 같은 채널이에요. 근데 슈카 형님은 이제 슈카 형님, 저보다 형입니다. 석재 형님이 저보다 형인데, 슈카 형님을 한 명을 기반으로 한 아주 탄탄한 고래 같은 채널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올렸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동산으로 치면 나는 40만 채널이다.
네, 주식으로 치면 나는 20만 채널이다. 그런 거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으로 따졌을 때 나보다 구독자가 큰 채널에서 잘 된 거는 홈화면 노출 경쟁에서 내가 더 비교 계량적으로 봤을 때 더 낫기 때문에 왜냐면 주식 보는 분들이 부동산 잘 안 보거든요. 맞아요. 예, 부동산 보는 분들도 주식 잘 안 봐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슈카 형님 채널의 홈화면 노출량 대비 클릭할 확률이 저보다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에 그 계산이 안 맞다는 거죠. 예. 요거는 뭐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뭐 남의 그런 큰 차에서 잘 됐다고 네. 똑같이 따라하면 네, 안 안 됩니다.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또 인지를 하시고 오히려 작은 채널에서 잘 된 걸 따라해야 돼요. 작은 채널. 큰 채널에서 잘 된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앞서서도 이제 뭐 새로운 뭐 PD들이라든지 네. 양성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왜 기존 채널을 좀 그만두시고 새롭게 뭔가 일을 시작하셨는지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합니다. 팔릴 때 팔았죠. 네. 예를 들면은 저는 제가 그 다른 지금 없어진 채널인데 머투맨이라고 머니투데이에서 운영하던 채널이 있었어요. 거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거기서 얼마를 받으면 유튜브 그만두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네. 제가 한 20억 받으면 그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 조회수가 정말 별로 안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DP님이라고 네네. 전업 투자하시고 네. 벤처 캐피탈 출신의 진짜 투자 전문가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저희 채널에 모셔서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끝나고 나서 매각에 대해서 여쭤봤죠. 네. 근데 의사가 있으시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약간 뉘앙스가 팔릴 때 팔았다는 것 자체가 네. 뭔가 이게 끝물인가? 좀 그런 뉘앙스처럼 들리긴 하거든요. 산다는 사람이 있을 때 팔았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산다는 사람이 없었으면 안 팔았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매각한 게 2022년 1월 22일이에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기사가 나온 시점보다 반년 먼저 매각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반년 정도 운영을 좀 도와드리고 그 이후에 지금 자체 운영으로 전환이 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차피 이 유튜브 쪽이라든지 이 뭔가 영상 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유튜브 관련된 비즈니스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는 채널이 지금도 한 8개 정도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이제 신사임당 채널만 매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채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지분으로 뭐 이런 복잡한 게 아니라 채널을 하고 거기에다가 부가세 10% 얹어가지고 22억 하고 세금 계산서 끊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채널들은 또 운영하고 계시네요. 네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기사 같은 거 나왔더라고요. 약간 뭐 유튜브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시키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쓰던 툴인데,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사스 형태로 좀 팔면 어떠냐. 구독 형태로. 그렇게 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걸로 그런 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렇게 전환을 해서 팔았어요. 팔아 보니까 또 잘 팔리고 해서. 네. 이거가 원래는 저희가 사업 모델이 유튜브 채널을 진짜 여러 개 직접 직영 채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MCN처럼 계약이 아니라 직영으로 여러 개 우리가 예를 들어 샌드박스가 3천억 밸류라 그러는데 여기가 채널에 500개라 그러더라고요. 엄청 많네요. 그 협업을 하는 데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직영으로 100개를 하면 우리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쓰던 툴이 있는데 이것도 팔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것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왕 하는 거 2개 다 하자.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직영으로 그렇게 운영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ROI나 효율이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딱 제가 드는 생각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약간 좀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채널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계속해서 그 내부적인 크리에이터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그렇진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료 화면이랑 목소리
그 정도만 하고 있고 크리에이터가 나오는 채널도 있는데 크리에이터에 대한 그 비중을 줄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밸류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크리에이터에 대한 비중이 낮아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약간 요즘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AI가 막 그런 소리를 저희 AI로는 안 해요. 그런 거는 안 하시고. AI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그래가지고. 너무 그래가지고. 그래도 읽는 건 사람이 읽는 걸로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 약간 좀 나레이션이나 성우는 아니더라도 그 성우에 준하거나 아니면 성우 뭐 배우 출신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 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전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계속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지막 질문에 있어가지고 네. 그 사실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가 아니죠. 확실하게 이루신 다음에도 네. 뭐 주말에도 출근을 하시고 열심히 맞아요.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네. 돈도 뭐 벌 만큼 벌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가족이랑 시간 보내는 거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적성에 안 맞는 면이 있더라고요. 적성이 안 맞는다는 게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적성이 안 맞는다는. 그러니까 네. 집에 이제 저희 애가 있죠. 저희 아이를 저는 엄청 사랑해요. 네. 근데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 그 정도면은 너무 사랑스러워. 하루에 3시간 정도면 너무 사랑스럽고 일주일에 이틀 정도면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진짜 좋은 아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화도 나고 애한테 내가 생각하는 아빠의 모습으로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그렇죠. 아빠가 그럴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예,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아이와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있으면 좋죠. 근데 어차피 집에 애랑 같이 있으면 뭐 넷플릭스를 본다? 그거 애가 와서 등에서 뛰기 시작하면은 어차피 못 봐요. 맞아요. 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가족이랑 여행 가면은 좋을 것 같죠. 아빠가 운전기사 다 해야 되고 뭐 일정 다 짜야 되고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1년에 뭐 3-4번 갈 때는 행복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매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형적인 한국 아빠인가 봐요. 뭔가 그런 거지. 무슨 딴 때는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었거든요. 옛날에 저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제 욕심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아직 젊은데 지금부터 집에서 애랑 뒹굴면서 그렇게 살면 그냥 하루하루 더 가난해져 갈 뿐인데 그렇잖아요. 있는 돈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 죽을 때까지 다 쓴다고 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N으로 나눠가지고 하루씩 쓴다 그래도 내가 얼마로 나눠서 써야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른 거 딱히 뭐 재밌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뭔가 약간 좀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사실 그런 부분은 약간 되게 현실적으로 애둘러서 말씀하신 거네요. 그죠. 뭐 자아도 실현하고 돈도 벌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뭐 나 이런 거 하는데 우리 같이 뭐 협업해 볼래?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애들 다 돈 버느라 바쁜데 친구들 전화해봤자 뭐 너 자랑하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진짜.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어차피 제 친구들은 다 이래요. 네. 다 쉴 때 쉬어야지. 나만 논다고, 그럼 나 혼자 무슨 윌 스미스 영화 있잖아요. 나는 전설이다처럼. 나 혼자 놀러 다니나? 그래서 같이 누군가 있어야지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인간은 관계가 있어야지 또. 그냥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는데 네. 약간 좀 주PD님의 하루 루틴. 네. 약간 성공한 사람들은 약간 뭐가 루틴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약간 환상이 있잖아요. 혹시 이제 그런 나만의 지키는 루틴이 있는지? 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네. 출근해서 회사 오기 전까지 핸드폰 안 보기. 괜찮네요. 왜냐면 저는 멘탈이 약해가지고
안 좋은 소식에 되게 민감도도 높지만 안 좋은 소식에 대한 민감도도 높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눈 뜨면은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푹 잤으니까. 그 상태에서 출근해서 일 시작하기 전까지 좀 안 좋은 소식을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안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 약간 뭐 뉴스 이런 건 아니지 않아요? 주로 어떤 안 좋은 소식? 저희 이제 핸드폰으로 매일 뭐 판매 현황이나 구독자 증가 현황 이런 거 보내거든요. 이제 저희 직원들이 리포트를. 근데 안 봐요. 어차피 집에서 그거 봐봤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기분만 나쁘죠. 예, 그러다가 안 좋으면은 기분만 나쁘잖아요. 좋으면은 좋지만. 예, 근데 사람의 기대치라는 거는 진짜 그 비 오는 날에 대나무처럼 쑥쑥 자라거든요. 그래서 역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대치라는 건 항상 높아요. 맞아요. 그 성장에 대한 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성장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값도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웬만한 해서는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출근해서 보면은 당장 얘기할 사람도 있고 네, 집에서는 봐봤자 기분만 나쁘죠 뭐. 그래서 집에서 잘 안 보고. 약간 투자에 대입을 시킨다면 주식창을 뭐 일정 시간 동안 안 본다든지 그런 것도 약간 좀 방법인 것 같네요.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그런가요? 네. 네. 주식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주식도 잘 안 봐요. 네. 주식 안 봅니다. 주식 어떻게 하고 됐을까? 계세요, 그러면? 네? 하고 계세요? 주식? 네,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아주 센 고점에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네. 어제 나스닥 5%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어떻게 됐을려나 우리나라장. 지금 3시 다 됐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직업 때문에 보긴 봐야 돼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희소식인데도.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약간 네. 이렇게 막 비즈니스 열정적으로 하시고 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성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비즈니스 단계가 마치 게임 같다. 게임 공략집을 푸는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약간 도파민이 나오면서 정말 말을 들어보면 되게 즐겁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재밌죠? 재밌죠.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만큼 재밌는 게 뭐 있을까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기면 재밌고 지면 재미없고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아침에 그 기분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가다 보면 성장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재밌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갈 길을 발견했을 때 희열이 있어요. 이게 정답이구나.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하나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험지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데 시간 제한이 없는 상태? 네. 그래서 내가 진짜 골몰해가지고 답을 찾았어. 그때 희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비슷한. 굳이 생활 속에서 비슷한 거를 찾자면 네, 뭔가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알게 됐어. 어떻게 하는지 안 됐는데 어느 날부터 돼. 이런 희열. 네. 그 과정은 되게 고통스럽지만 그 순간의 희열을 위해서 네, 한다. 그리고 연애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순간의 희열을 위해서. 그런가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말씀 나오다 보니까 흡입력이 있으시네요. 그래요? 약간 인터뷰 같지 않은 인터뷰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사석에서 그런 사담을 나누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좋았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정말 주원규 PD처럼 성공하십다 라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거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저 사람을 경외하지 않는 거, 당돌한 거, 이런 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쟤만큼은 나도 해. 이런 거. 그래서 너무 그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거를 갈 수가 없어요. 저희 PD분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 나나 너나 똑같은 인간이다. 어차피 이 방법을 알면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하면은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냥 그 방법을 했기 때문에 잘 된 거지 주원규에서 잘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 당돌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변동성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되게 당돌해야 되고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반대로 해요. 없을 때 겸손하고 있어지면 당돌해지는 것 같아요. 그 반대가 돼야 잘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당돌할 때와 겸손해야 될 때 네. 이거를 사실 명확한데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뒤바뀌어서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짧지만은 굵은 또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 잘 기억을 하시고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너와 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게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뭔가 뭐 이 인생이라는 그런 뭐 하나 한 편의 뭐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그 장르에서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항상 나는 뭐 변두리에 있고 그냥 아웃사이더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깨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뭐 지름길로 가는 광걸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주영규 PD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